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부라 불리는 초고층 빌딩, 대왕그룹 본사. 그 화려한 빌딩 지하 1층에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세상이 존재했다. 수천 명 임직원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구내식당. 점심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이곳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값싸고 푸짐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 그리고 그 분주한 배식대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박순애 여사가 있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박 여사는 깊게 팬 주름진 손으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식판을 정리하며 고된 노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허리는 고단했던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따스하고 정겨웠다. 박 여사가 끓여내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시원한 김치찌개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작은 위안과 힘을 선사하곤 했다. 아이고, 총각.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 다 됐네. 이거라도 하나 더 먹고 힘내야지.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사원에게 몰래 계란말이 하나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입맛 없어 하는 여직원에게는 입맛 돋우는 향긋한 나물 반찬을 살뜰히 챙겨 권하기도 하는 그런 점 많고 속 깊은 분이었다. 직원들 대부분은 그녀를 이모님 혹은 어머니처럼 따르며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외아들이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 기업형 조직, 양은 냄비파의 냉혹한 보스, 흑표범, 강민이라는 사실은 그녀만이 평생을 간직해온 무겁고도 위험한 비밀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분주한 점심시간이었다. 배식대 앞은 길게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박 여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뜨거운 국자를 쉴 새 없이 휘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매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시끄럽던 식당 전체의 소음을 단숨에 갈랐다. 여기 책임자 누구야? 당장 나와. 목소리의 주인은 회사 내에서도 악명 높은 인사부 최민준 부장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에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 그는 자신의 성공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아랫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오만방자한 인물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직원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그의 날카로운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최 부장은 자신이 받은 국밥 그릇을 위태롭게 들고 성큼성큼 박 여사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불쾌감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이 할망구. 이게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국이야? 간이 왜 이따위냐고. 눈이 침침해서 앞이 안 보이면 일을 그만두든가. 어디서 이런 멀건 맹물을 돈 받고 팔아? 당장 이딴 거 치우지 못해. 그의 귀를 찢는 듯한 고성은 조용히 식사하던 다른 직원들의 귀에도 똑똑히 박혔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호통과 모욕적인 언사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혹시 국이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국으로 새로. 하지만 최 부장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 다른 국이라고 뭐 제대로 만들었을 것 같아? 당신 손이 문제야, 손이.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으라는 거야. 당장 이딴 거 치우라고 했지.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뜨거운 국밥 그릇을 박 여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다. 아!
뜨거운 국물이 박 여사의 머리와 얼굴 위로 사정없이 튀었다.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박 여사와 최 부장에게 쏠렸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앞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최 부장의 서슬퍼런 기세와 회사 내에서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들은 물력하기 짝이 없었다. 박 여사는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반박하거나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커져 아들 강민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파장이 일어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잘게 떨리는 두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출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사과에도 최 부장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쯧쯧,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지. 회사 수준하고는 그는 경멸적인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며 획 돌아서 식당을 나가버렸다. 최 부장이 사라진 후에도 식당 안의 무겁고 어색한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박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바닥에 튄 국물을 닦고 흐트러진 배식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애써 태연한 척하는 표정 뒤에는 깊은 슬픔과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어려 있었다. 동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박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홀로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수십 년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겪었던 그 어떤 서름과 고통보다도 오늘 낮에 겪은 그 참을 수 없는 모욕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다가올 거대한 피해 폭풍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더욱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짙은 그림자 속에는 법과 질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음지의 세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정점에는 양은 냄비파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거대 조직이 암흑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낡고 서민적인 이름과는 정반대로 양은 냄비파는 첨단 정보통신망과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암흑 제국을 냉혹하게 이끄는 이는 바로 흑표범이라 불리는 남자, 강민이었다. 낮에는 유망한 IT 기업의 젊고 유능한 대표로 알려진 그는 밤이 되면 냉혹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전략으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군주로 변모했다. 그의 이름 앞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물급 조폭 두목들조차 고개를 숙였고 그의 지시는 곧 법이자 심판이었다. 그런 냉혈한 강민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게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박순애 여사였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우시며 온갖 험한 일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 강민은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평범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매주 주말이면 꼬박꼬박 어머니를 찾아뵙고 살갑게 안부를 묻는 효자 아들 노릇을 해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무렵 강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강민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별일 없으셨고요? 평소와 같은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고 그늘져 있었다. 아들. 별일 없지, 그럼.
밥도 잘 챙겨 먹었고, 애써 밝게 대답하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과 평소와 다른 짧은 대답에서 강민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느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강민의 집요한 물음에 박 여사는 결국 아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강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즉시 어머니가 일하는 구내식당 동료 중 자신이 평소 따로 연락처를 알아두었던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어머니를 잘 챙겨주던 입이 무겁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조심스러운 질문과 대화 끝에 강민은 낮에 있었던 그 끔찍하고 모욕적인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게 되었다. 최민준이라는 부장놈이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세상 전부인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모욕을 퍼붓고 심지어 뜨거운 국밥 그릇까지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그의 별명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흑표범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전화기를 쥔 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감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어머니를 건드려? 그것도 구내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는 힘없고 나이든 늙은이라 얕보고 그런 천인공노할 수모를 안겨? 강민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 격렬했지만 그는 결코 경솔하게 감정을 앞세워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뜨겁게 시작하되 차갑고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최민준,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잔혹한 복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민은 즉시 자신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2인자인 조 사장을 개인 집무실로 호출했다. 넓고 현대적인 그의 집무실로 들어선 조 사장은 강민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얼음 같은 냉기와 살기를 감지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형님? 강민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을 응시하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대왕그룹 인사부 최민준 부장.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사생활, 재산관계, 약점, 주변 인물관계, 하다못해 하루 일과와 동선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샅샅이 긁어모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활화산 같은 분노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질식할 듯 짓누를 정도였다. 조 사장은 강민의 눈빛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네, 형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 사장의 지휘 아래 양은 냄비파의 최정예 정보팀은 즉시 가동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들과 각계각층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총동원되어 최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컴퓨터 사용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은 물론 과거 행적과 숨겨진 추악한 비밀들까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거리의 정보원들은 최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하며 그의 모든 동선을 꼼꼼하게 파악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강민의 보이지 않는 복수의 손길이 최민준의 삶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한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조 사장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다시 강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보고서에는 최민준의 오만한 성격과 부도덕한 사생활, 각종 비리 혐의,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입가에 냉혹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민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재산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최민준 스스로가 자신이 왜 이런 끔찍한 불행을 겪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삶 전체를 서서히 파괴할 생각이었다. 강민은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아들이 그 천박한 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그리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피해 복수를 위한 잔혹한 서막이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최민준 부장의 하루는 언제나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그의 통제하에 시작되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두로 내린 모닝커피, 한치의 구김도 없이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와 명품 넥타이, 그리고 지하 주차장 지정석에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는 그의 검은색 독일제 최고급 세단까지. 그는 자신의 삶이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상은 능력 있고 성공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빛나는 성공을 위한 배경이나 하찮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지독한 오만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통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끔찍했던 구내식당 모욕 사건 며칠 후부터였다. 여느 때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최 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에마인 독일제 최고급 세단의 네 바퀴가 모두 예리한 칼로 난자당한 듯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 간밤에 특별한 소음은 듣지 못했다. 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변명뿐이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당장 아침 일찍 중요한 해외 투자 관련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라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황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변으로 나섰지만 출근 시간 지옥 같은 도로 위에서는 빈 택시 그림자조차 찾기 힘들었다. 결국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만원 지하철에 콩나물처럼 끼어 겨우 회사에 도착했고 이미 프레젠테이션 시작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늦었다는 자책감과 짜증,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채 허둥지둥 회의실 문을 연 최 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고 실망스러운 임원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노트북을 연결하고 밤새 준비한 발표 파일을 열려고 했지만 화면에는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오류 메시지만 반복해서 떠올랐다. 뭐야 이게? 왜 안 열리는 거야? 최 부장은 당황하여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했지만 파일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백업 파일? 어젯밤 늦게까지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느라 미처 백업 파일을 만들어두지 못한 것이 그제야 떠올랐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중요한 발표를 완전히 망쳤고 회의실을 나오며 등 뒤로 꽂히는 임원들의 실망과 질책의 눈빛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대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재수 없는 날이로군. 그는 애꿎은 마우스만 책상에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마 이게 그 구내식당 할망구 때문에?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깟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쾌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저 운이 지독하게 나쁜 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는 늘 이용하던 자신의 지정 주차 구역에 낡고 찌그러진 파란색 포터 트럭 한 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주차 실수련이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도 그 흉물스러운 트럭은 보란듯이 최 부장의 지정석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다.
경비실에 강력하게 항의해도 차주와 연락이 잘 안 된다. 곧 빼겠다고 하더라. 는 미온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별수 없이 그는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먼 곳에 차를 대고 한참을 걸어와야 했고 이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불편함에 그의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요한 거래처 임원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예약해 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식당에서는 당일 아침 주방 배수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오늘 하루 영업이 어렵게 되었다. 는 황당한 연락이 왔다. 황급히 다른 고급 식당들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중요한 약속을 다음으로 연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며칠 뒤 다른 거래처 임원과 같은 식당을 예약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최 부장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식당 측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혹시 자신을 견제하는 경쟁사 임원이나 평소 앙심을 품었던 누군가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상무 지딘가? 아니면 박전무? 분명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는 게 틀림없어. 그는 혼자 속으로 경쟁자들의 이름을 되뇌며 이를 갈았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혼자 독한 술로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불운과 끊이지 않는 악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서서히 뻗어오는 차갑고 치밀한 복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지독한 오만함은 여전히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다. 최민준 부장의 불행은 이제 사소한 불운의 단계를 넘어 그의 인생 전체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그가 회사에 사활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현지 파트너사가 갑작스럽게 내부 규정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최종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현지 유력 언론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점과 비자금 의혹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였지만 그 배후를 밝혀낼 방법은 막막했다. 최 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회사 최고 경영진의 그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하고 의심스럽게 변해갔다. 최 부장, 이 프로젝트 자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성공시키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지금 이게 뭔가?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고 있나? 사장의 얼음장같이 냉랭한 질책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인 불운 또한 더욱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주말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서 또다시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선가 나타난 불량해 보이는 청년 여러 명이 접근해 차가 고장 났으면 견인비를 내야지, 영감탱이야, 라며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의 험악하고 위협적인 눈빛은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악몽처럼 괴롭혔다. 뿐만 아니었다. 아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전문 세탁소에 맡겼는데 며칠 후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분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기도 했고 그의 개인 SNS 계정에는 정체불명의 음란성 스팸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지거나 그가 전혀 쓰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게시물이 멋대로 올라와 지인들로부터 항해 전화를 받는 등 자잘하지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불쾌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제 최 부장은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을 단순한 불운이나 경쟁사의 견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너무나 일관되고 집요하게
오직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야?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와. 당장 나오라고.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며 극심한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의 신경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해치려는 것처럼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무심한 눈빛 하나, 사무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심각한 집중력 저하로 업무 실수가 더욱 잦아졌다. 그는 결국 거액의 돈을 들여 기업 비리 전문 흥신소에 자신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비밀리에 의뢰했다. 자신을 이토록 음해하고 괴롭히는 배우를 반드시 찾아내어 처절하게 박살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며칠 후 흥신소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수법의 방해 공작 같은 애매하고 실망스러운 보고만 보내올 뿐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의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 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스트레스와 극도의 불안감에 지친 최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사소한 일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평소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존경하던 직원들조차 그의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모습에 실망하며 하나둘씩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의 충실한 비서마저 조심스럽게 부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며칠 휴가를 내고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건의했지만 최 부장은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해 라며 매몰차게 면박을 줄 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이어 터지는 악재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최 부장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지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 예약은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되고 통 입맛도 없어 간단히 끼니나 때울 요량이었다. 늦은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비교적 한산했다. 그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백반 메뉴를 받아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마침 바로 옆 테이블에는 입사 동기인 김 부장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최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 부장에게 그동안 쌓였던 온갖 불만과 억울함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 사사건건 태클 거는 놈들이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아주 그냥. 그는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비운의 주인공처럼 쉴 새 없이 투덜거렸다. 차는 맨날 펑크나지. 중요한 계약은 번번이 틀어지지. 하다못해 식당 예약까지 취소되니 이건 뭐 저주라도 단단히 받은 것 같아. 그의 하소연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바로 옆 테이블을 묵묵히 닫고 있던 박순의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최 부장의 시끄러운 불평불만을 바로 곁에서 들으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 부장이 한창 열변을 토하는 어느 순간 그녀의 깊고 침착한 눈빛이 잠깐 최 부장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스쳐 지나갔다. 그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아닌 마치 이 모든 상황과 불행의 원인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서늘한 감정이 스치는 듯했다. 물론 자신의 불행에만 잔뜩 몰두해 있던 최 부장은 그 미묘하고 섬뜩한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초라한 구내식당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한 걸음 더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다. 최민준 부장의 신경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재와 정체 모를 위협 속에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으며 낮에는 사소한 소리나 인기척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히스테릭하게 두리번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불안과 극도의 초조함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자 중 한 명일 것이라 넘겨짚으며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공을 맴돌 뿐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그는 자신의 모든 의심과 추측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실로 충격적인 장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날 저녁, 최 부장은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새로운 사업 활로를 뚫기 위해 국내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모이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만찬 행사에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냉랭했고 사람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날 뿐이었다. 씁쓸함과 모멸감을 억지로 삼키며 행사가 파하는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로 나온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보를 절망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 앞에 마치 그림처럼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위압적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였다. 어떤 대단한 인물이 타는 차일까? 무심코 차를 바라보던 최 부장은 다음 순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뒷좌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박순의 여사였기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끔한 최고급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가 마치 황족이나 국빈을 모시듯 극진하고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고 박 여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호텔 안으로 에스코트하는 모습이었다. 박 여사는 평소에 허름한 위생복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면서도 은은한 기품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외출복 차림이었고 젊은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조금은 어색하지만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 젊은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했다. 최 부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머릿속을 빠르게 헤집었다. 아, 얼마 전 회사 로비에서 박 여사 아들이라며 잠깐 마주쳤던 그 젊은이,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풍채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깎듯이 인사하며 그들을 따랐다. 최 부장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황급히 로비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말도 안 돼. 구내식당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초호화 세단을 타고 저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혹시 숨겨둔 엄청난 재산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젊은 아들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어머니가 그저 소일거리 사마 식당 일을 하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혼란스러운 추측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구내식당 직원과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호들만 탄다는 최고급 세단, 그리고 마치 조직의 보스를 모시는 듯한 극진한 의전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조합이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잘못 본 것일 거야. 혹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안하려 했지만 박 여사를 극진히 모시던 그 젊은 남자의 선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강렬하고 서늘했던 눈빛이 뇌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불길하고 섬뜩한 불안감의 씨앗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 여사와 그녀의 미스터리한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밤새 머리를 싸매야 했다. 며칠 후 그의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다소 피곤한 기색으로 회사 로비로 들어서던 최 부장은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젊은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번에는 결코 우연이 아닌 듯 남자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최민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에 잠시 인사드렸던 박순의 여사 아들 강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듣는 이를 압도하고 긴장시키는 묘한 힘이 느껴졌다. 최 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강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악력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요즘 부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회사 일 때문에 심려가 크신 일이 많으신지요?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지만 강민의 깊고 차분한 눈빛은 최 부장의 불안한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 날카롭고 섬뜩했다. 최 부장은 그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닙니다. 요즘 그냥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러자 강민은 더욱 의미심장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데 혹시 근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라도 느끼시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 여쭙니다. 아시다시피 연로하셔서 혹시라도 부장님께 누가 되거나 폐를 끼치는 일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요. 만약 필요한 것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들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비수처럼 최 부장의 심장에 깊숙이 꽂혔다. 어머니, 근무, 불편함, 필요한 것.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하고 위협적이었다. 지난번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목격과 지금 이 순간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면서 최 부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간신히, 아주 간신히,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듯 허둥지둥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강민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최 부장에게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공포스럽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 부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순애, 강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입력했다. 박순애 여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아들 강민. 그는 이미 성공한 젊은 IT 기업의 대표로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된 소위 잘나가는 청년 사업가였다. 합법적인 사업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포장된 듯한 그의 이력과 어머니의 초라한 직업 사이의 극명한 괴리감. 최 부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뒷세계 정보에 밝은 은밀한 정보원에게 강민에 대한 심층적인 뒷조사를 긴급히 의뢰했다. 며칠 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반듯하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은밀하게 주름잡는 거대 조폭 조직, 양은 냄비파의 베일에 쌓인 보스, 흑표범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양은 냄비파는 그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동안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불운과 끊임없는 악재들. 자동차 타이어 펑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파일 손상, 지정 주차 구역의 포터 트럭, 번번이 취소되는 레스토랑 예약,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좌초, 현지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 심지어 아내의 명품 가방 분실과 개인 SNS 테러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경쟁사의 방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짓밟았던 구내식당 할머니의 아들, 밤의 세계를 냉혹하게 지배하는 흑표범의 치밀하고 잔혹하며 그리고 끈질긴 피의 복수였던 것이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최 부장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지푸라기처럼 부들부들 떨어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극심한 공포와 절망만이 온몸을 차갑게 잠식했다. 자신의 지독한 오만함으로 눈이 멀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괴물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후였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다. 자신을 옥죄어 오는 공포의 실체가 박순애 여사의 아들, 밤의 제왕 강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최민준 부장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 이전까지의 불행이 단순한 불운이나 정체 모를 방해 공작으로 포장될 여지라도 있었다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위협과 압박으로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마치 사냥감을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굶주린 맹수처럼 강민은 복수의 강도를 한 단계 더 잔혹하게 끌어올렸다. 그가 교묘하게 심어 놓은 극심한 공포는 최 부장의 일상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의 영혼마저 처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밤늦게 퇴근하여 텅 빈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면 짙은 어둠 속에 잠긴 낯선 검은색 세단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의 차 주변을 소리 없이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곤 했지만 그들은 결코 차에서 내리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최 부장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섬뜩한 침묵의 감시는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마치 언제든 자신에게 달려들어 해코지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잠자리에 누워도 창밖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고 그는 매일 밤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침에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가 감쪽같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블랙박스에 자신의 어떤 모습이 찍혔을지 그들이 자신의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섬뜩한 침묵과 함께 끊어지는 일도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최 부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무렵 강민은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동안 양은 냄비파의 정보팀을 통해 치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온 최민준 부장의 각종 추악한 비리 혐의 증거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년에 걸친 회사 공금 횡령, 배임, 불법적인 향응 및 접대, 부정한 인사 청탁, 심지어 과거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자료들까지. 양은 냄비파의 최정예 해커들은 대왕그룹 내부 감사팀과 국내 주요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최 부장의 온갖 비리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들,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 비밀리에 녹취된 음성 파일, 내부 고발자의 상세한 진술서, 복잡한 자금 흐름 추적 자료 등이 빈틈없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주요 일간지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온통 대왕그룹 최민준 부장의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언제나 반듯하고 성공한 엘리트 직장인의 표본처럼 보였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분노로 들끓었다.
대왕그룹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룹 회장은 격노했고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최 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 착수와 함께 즉각적인 대기 발령 조치를 결정했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최 부장은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초라하게 사무실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를 바라보는 서길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한 경멸과 냉소로 가득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막강한 실세로 군림하며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하던 그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퇴장이었다. 그의 휴대폰은 취재 경쟁에 혈안이 된 기자들과 분노한 사람들의 항해 전화로 불이 났지만 그는 겁에 질려 아무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최 부장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박순의 여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다. 어쩌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녀가 아들 강민을 설득해 이 끔찍하고 잔혹한 복수를 멈춰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그는 수소문 끝에 박 여사가 아직도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회사 출입증도 이미 정지된 상태였지만 그는 경비원에게 과거의 지위를 언급하며 비굴하게 사정하고 얼마간의 돈을 억지로 쥐어준 뒤에야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텅 빈 구내식당. 박 여사는 홀로 남아 묵묵히 식당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다. 최 부장은 초췌하고 헝클어진 마치 길거리 노숙자와도 같은 모습으로 박 여사 앞에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극도의 공포, 그리고 너무나 뒤늦은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갈라져 나왔다. 박 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증오도, 그렇다고 값싼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잔잔하게 어려 있을 뿐이었다. 최 부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께 그런 몹쓸 짓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에게, 강민 씨에게, 제발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네? 제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빌고 또 빌었다. 그의 처절한 사죄는 텅 빈 식당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릎 꿇고 오열하는 최 부장을 한동안 말없이 그리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깊은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비난보다도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최 부장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참 후 박 여사는 조용히 몸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최 부장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대하는 태도였다. 그 순간 최 부장은 깨달았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라는 것을. 용서도 자비도 없다는 무언의 선고라는 것을. 그녀의 그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처참하게 꺼져버린 그의 눈앞은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는 여전히 박 여사의 묵묵한 걸레질 소리만이 조용히 그리고 섬뜩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처량하고 구슬픈 장송곡처럼 느껴졌다. 최민준의 세계는 이제 완벽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기 발령 상태로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도 모자라 강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의 남은 숨통마저 차갑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박순의 여사의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절망적인 예감을 확인한 그날 이후 그의 삶은 그야말로 시시각각 조여오는 극도의 공포와 처절한 파멸의 연속이었다.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겁먹은 짐승처럼 그는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철저한 경제적 파탄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가 이유도 모른 채 지급 정지된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 뱅킹 접속은 차단되었고, 당황하여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련 사정 당국의 요청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기계적이고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강민의 법률팀이 최 부장의 과거 비자금 흐름과 교묘한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여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은밀하게 정보를 흘렸고, 이는 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완벽하게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채무들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숨통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민준 씨 맞으시죠? 3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가신 5천만 원, 이제 그만 갚으셔야겠습니다. 최 부장님, 전에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건 말입니다만, 최근 투자 손실이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원금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오래전 사업상 필요로 급전을 빌렸던 지인들, 심지어는 이미 다 해결된 줄로만 알았던 악질적인 사채업자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빚 복족을 해왔다. 늘 중 상당수는 이미 강민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암암리에 포섭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온갖 법적인 절차와 협박을 들먹이며 최 부장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호시탐탐 노렸다. 그가 살고 있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와 강제 경매 예고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다. 그의 명의로 된 자동차, 소유하고 있던 주식, 심지어 골프 회원권까지 그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 목록에 올랐다. 그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될 끔찍한 위기에 놓인 것이었다. 최 부장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존심마저 처참히 버리고 과거 자신이 부리던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구차하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하고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은 좀 통화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시절이 저물고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 많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 했지만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탐탁지 않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불렀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의 숨통을 옥죄어왔다. 경제적 파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온 것은 지독하고 처절한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의 온갖 추악한 비리 스캔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형으로 낙인 찍었다. 그가 속해 있던 고급 사교 클럽에서는 회원 자격 박탈 통보가 냉정하게 날아왔고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동창회나 각종 지인들의 모임에서도 그의 이름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삭제되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옛 동료나 지인들은 그를 못 본 척 외면하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한때 그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그림자처럼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의 그 빠르고 비열한 배신은 그의 상처 입은 가슴을 더욱 깊고 아프게 후벼 팠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의 냉혹한 외면이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아이들 인생도 전부 다 망쳐버렸어. 당신의 그 끝없는 오만함과 더러운 탐욕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 끔찍한 파멸로 이끌었다고. 집을 나서며 아내가 울부짖으며 던진 그 마지막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아내의 그 절규 섞인 마지막 말을 밤새도록 되뇌며 처절하게 괴로워했다. 성공 가도를 거침없이 달릴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오만했지만 처참한 몰락의 순간이 오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 처절하고 지독한 고독감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정신마저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 최 부장에게 남은 것은 쓰디쓴 술뿐이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값싼 소주를 사서 밤새도록 마시거나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에 처박혀 해가 뜰 때까지 술을 퍼마셨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이 끔찍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지만 술이 깨면 더욱 깊고 어두운 절망과 지독한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쳐왔다. 그의 외모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초췌해졌다. 값비싼 명품 정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구겨지고 얼룩진 싸구려 옷을 아무렇게나 걸쳤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해 며칠씩 묵은 역한 악취를 풍겼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 불안하게 떨리는 손은 영락없는 거리의 패배자, 불황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고 그러다 성난 행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일도 다반사였다. 때로는 이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끝내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죽음마저도 두려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강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조 사장으로부터 최민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형님, 목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현재 보유 재산은 대부분 압류 절차 진행 중이며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도 철저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거의 폐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 사장의 담담하고 건조한 보고를 들으며 강민은 창밖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시의 야경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복수의 만족감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상념과 씁쓸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겪었던 그 참을 수 없는 수모에 대한 깊은 분노와 슬픔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다. 마무리를 해야겠지. 그자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 처절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민은 직접 최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최민준은 여느 때처럼 허름하고 지저분한 포장마차 구석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미 만취 상태에 가까워 눈은 초점 없이 풀려 있었고 몸은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 입구의 낡은 비닐천이 열리며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의 지저분하고 남루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 바로 강민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민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최민준의 시야에 강민의 냉정하고 잘생긴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내가, 왜? 여기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강민은 그런 최민준을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응시하며 포장마차 주인에게 조용히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최민준에게 질식할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최민준의 뼈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듯했다. 최민준 씨, 아니, 이제 그 화려했던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최민준 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그는 마치 오랜 지인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듯 말을 이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목숨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최민준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겁먹은 짐승처럼 강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은 소주잔을 천천히 채우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아마 아직도 궁금할 겁니다. 왜 당신에게 이토록 끔찍한 불행이 갑자기 닥쳤는지. 당신을 시기하는 경쟁자 탓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지독하게 나빴다고? 천만에요. 강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강민이 한 일입니다. 당신의 차 타이어를 펑크 내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날려버리고 당신의 야심찬 사업을 망치고 당신의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처절하게 고립시킨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일입니다. 최민준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대체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 강민은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깊은 모욕과 상처를 안겼습니다. 강민은 낮지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박순애 여사.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할망구라 부르며 인간적으로 모독하고 짓밟았던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피부치, 내 어머니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최민준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는 듯했다. 강민의 목소리는 냉혹하게 계속되었다. 당신은 힘없는 노인이라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식당 직원이라고,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그 지독한 오만함과 뒤틀린 특권의식은 내 어머니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세상 전부를 모욕하고 더럽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빼앗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입니다. 강민은 최민준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그리고 깊숙이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냉혹하고 잔인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최민준에게 양은 냄비파의 보스, 흑표범의 존재를 명확하고도 섬뜩하게 각인시켰다. 최민준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덮친 이 끔찍한 재앙의 근원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온몸을 지푸라기처럼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강민의 압도적인 기세와 살기 앞에서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그저 에 하는 짐승 같은 흐느낌 소리만 낼 뿐이었다. 강민은 자신의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민준에게 싸늘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일 아침 먼동이 트는 대로 내 어머니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용서를 비십시오. 물론 내 어머니께서 당신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실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 겁니다. 강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준을 한번 훑어본 뒤 미련 없이 포장마차를 나섰다. 홀로 남겨진 최민준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엎드려 목 놓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깊은 절망과 극도의 공포, 그리고 너무나 뒤늦은 처절한 후회가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달았다.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냉혹한 흑표범의 분노를 산 대가는 그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의 위태롭던 제국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내일 아침 박순의 여사 앞에 서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남은 한 줄기 길이었다. 그날 밤 최민준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강민이 남기고 간 서늘한 경고와 어머니 박순의 여사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라는 마지막 명령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그리고 섬뜩하게 맴돌았다. 술은 이미 오래전에 깨버렸고 맨정신으로 마주한 처참한 현실은 더욱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지독한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들, 그리고 그 모든 복수의 중심에서 차갑게 군림하고 있는 밤의 제왕, 흑표범 강민의 냉혹한 얼굴. 그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파장을 불러왔는지 절감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대기업에 잘나가던 부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절망과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한심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새벽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이라도 쥐어짜듯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강민의 말대로 박순의 여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그것만이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그는 남은 옷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것을 골라 힘겹게 찾아 입었다. 하지만 한때 값비쌌던 명품 옷은 이미 구겨지고 얼룩져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퀭하고 덥수룩했으며 초점 없는 눈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남은 동전 몇 입을 챙겨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대왕그룹 본사 빌딩 앞에 다시 선 최민준의 감회는 복잡하고 착잡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마치 왕처럼 군림했던 거대한 제국. 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이방인이었다. 정문 로비를 당당하게 통과하는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후미진 직원용 통로를 이용해 지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한산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바닥은 긴장감으로 인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드디어 구내식당 입구. 문틈으로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음식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식당 내부는 아직 조명이 군데군데 꺼져 있어 조금 어두컴컴했지만 저편 배식대 근처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박순의 여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허름한 위생복 차림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마른 행주로 꼼꼼하게 닦고 있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듯 변함없이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이었다. 테이블 위생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던 그녀의 그 평범한 모습은 그 자체로 최민준에게는 무언의 질책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최민준은 차마 그녀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식당 입구에서 한동안 머뭇거렸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그의 인기척을 느낀 것일까? 박 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준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깊고 주름진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최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잔뜩 갈라지고 떨리는 가냘픈 소리가 나왔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무겁고 견디기 힘든 침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최민준은 그대로 박 여사 앞에 다가가 쿵 소리가 나도록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딱딱한 식당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시리게 전해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왈칵 퍼뜨렸다.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격한 흐느낌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그 하찮은 자리가 뭐라고 감히 어머님께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고 끔찍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0번, 1000번 사죄드려도 모자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제가 너무나 오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몰랐고 제 분수를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셨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염치 없지만 부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용서를 빌고 또 빌 뿐이었다. 그의 처절하고 진심 어린 참회는 텅 빈 식당 안에 슬프게 메아리 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민준이 격렬한 울음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 식당의 다른 쪽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강민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순간적으로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준은 강민의 발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강민의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강민은 어머니 박 여사의 곁에 조용히 서서 무릎 꿇고 있는 최민준을 싸늘하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죄인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 날카롭고 냉정했다. 진심인가? 강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최민준의 심장을 차갑게 파고들었다.
최민주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는 강민의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의 다음 말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앞에서 하는 변명은 아무런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어머니께서 당신의 그 사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는 것이지. 강민은 어머니 반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반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깊게 팬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아들의 처절한 복수가 가져온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깊은 체념.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무릎 꿇은 최민준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민준은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아니,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내게 저지른 잘못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네. 내 평생 그런 끔찍한 모욕과 수모는 처음 겪어봤으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게야.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얼굴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말은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자네가 이토록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또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만은 않구먼. 그녀는 아들 강민을 한번 슬쩍 바라보고는 다시 최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를 온전히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네. 나 또한 사람인지라 그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더 이상의 불행은 나도 원치 않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힘주어 말했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앞으로는 2번 다시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지 마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람답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시오. 그것이 자네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일 것이네. 박 여사의 말은 법적인 용서는 아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다. 최민준은 그녀의 그 말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강민은 어머니의 그 결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최민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어머니의 자비심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진 줄 알아라. 하지만 다시 한번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내 어머니 눈에 띄는 날에는. 최민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민과 박 여사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마치 지옥에서 탈출하듯 허둥지둥 구내식당을 빠져나왔다. 식당 문을 나서자 새벽의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스쳤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희미한 위안. 그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하고 불투명했지만 그는 박 여사의 그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조용히 다짐했다. 며칠 후 대왕그룹은 최민준을 공식적으로 해임했으며 그의 수많은 비리 혐의 중 일부는 결국 법적인 처벌로 이어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처벌이었다. 강민이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민준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그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그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최민준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왕그룹 구내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박순애 여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제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조용한 위엄과 따뜻한 친절함 속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주말 저녁, 강민은 어머니가 사는 작고 소박한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와 최고급 재킷을 벗어두고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손수 준비했다. 화려하고 값비싼 만찬이 아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구수하고 뜨끈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자는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도란도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아들아. 박 여사가 아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하고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강민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밤의 제왕, 냉혹한 흑표범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어머니를 향한 깊고 따뜻한 사랑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어머니께서 부당하게 눈물 흘리시는 일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디에서든 존중받으시는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고, 작고 따뜻한 집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깊은 모자의 정이 조용히, 그리고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부나 막강한 권력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 풍경 위로 더없이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